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번째 괴인 수레중계입니다. 수레중계. 우리가 어제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괴인 중지공계의 여서도 중에서 사요, 오요, 상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새로 들어온 이제 수레중계가 이제부터는 수레중계부터는 제가 한 개를 4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부는 이 괴상, 괴명, 괴의, 교훈을 설명드리고 2부는 이 수레중계와 관련된 트롯 가수, 또 그 사람의 운세, 그 다음에 괴사, 상사를 말씀드린다고 얘기 드렸죠. 3부는 이 여서도 중에서 초효, 이효, 삼효를 말씀드리고 4부에서는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레중계 첫 번째 시간. 자, 먼저 괴상을 한번 볼까요? 괴상. 여기 보시면은 수레중계는 하나,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 6개 효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가 하괴의 하나, 상괴의 하나. 그래서 이거는 양효니까 초구가 되죠. 그죠? 초구, 음효니까 6이죠. 6이, 음효니까 6입니다. 63, 64, 양효니까 9죠. 95, 그 다음에 음효니까 6입니다. 상효, 이렇게 해서 6개 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괴상으로 표시한 수레중계의 괴상이죠. 그럼 이 괴상을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수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진법수로 표시할 경우에는 양효는 1로, 음효는 0으로 표시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양효니까 1, 0, 0, 0, 1, 0. 1, 0, 0, 0, 1,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괴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숫자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괴와 공괴는 부모괴이기 때문에 64괴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2괴는 부모괴에서 나온 자식들이죠. 그 중에서 62개 중에서 첫째로 하는 게 수레중계입니다. 수레중계. 그럼 이게 왜 수레중계냐? 이 수레중계를 수레둔으로 많이 우리가 읽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 준자를 우리가 한자에 보면요. 이 준자를 보면은 첫째, 진칠준, 진칠둔이죠. 진칠둔. 그 다음에 얼얼준. 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둔으로 읽는 분들이 있는 이유는 이 수레중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둔계로 읽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33번째 천산둔계 있죠. 천산둔계. 이게 또 둔계입니다. 한글로 적으면은. 이 둔계와 이 둔계가 겹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이유는 이 둔계는 보면 이 둔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 중계를 준자를 우리가 해자를 해보면요. 이 땅에서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입니다. 그만큼 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올 때는 어려운 법이죠. 그래서 얼을 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으로 보나 의미로 보나 수레둔계가 아니고 수레중계라는 부분이
맞다 그런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레 중계로 통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수레 중계는요, 우리 괴사는 누가 지었죠? 문왕이 지었죠. 그럼 효사는 누가 지었습니까? 자, 괴사는 문왕이 지었습니다. 작사를 했죠. 그 다음에 효사는 주공이 효사를 했습니다. 이 수레 중계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도 괴사가 13자, 그 다음 효사가 87자에서 꼭 100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괴사이니까 한번 볼까요? 이 괴사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이죠. 그리고 효사는 나중에 우리가 적을겠지만 그때 보면 이게 87자에서 딱 100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100자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100자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2개 중에서 62개의 머리개에 해당이 되는 중계가 개수와 효사를 합치면은 100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둔계는 진칠둔이 아니고 을을 준으로 해서 수레 중계를 읽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건계와 공계 때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요, 공계와 공계는 양효가 6개고 음효가 6개이기 때문에 어떤 한 괴를 파악할 때 전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후면에서도 보고 상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좌측에서도 보고 우측에서도 보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그 괴를 봐야지만 그 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건괴나 공계 같은 경우에는 다 양효가 6개, 음효가 6개니까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똑같은 형태를 취하죠. 변화가 없죠. 같은 호니까. 근데 이제 수레 중계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보면 양효도 있고 음효도 있고 막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 후, 상, 하, 좌, 우에서 6방향에서 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선 이 효가 6개 효가 변할 때 어떤 개가 생기느냐 하면 첫째, 본계. 이게 본계입니다. 본래의 계란 뜻이죠. 본계는 말 그대로 술의 준입니다. 이 본계는 우리가 처한 또는 내가 처한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이 술의 준이 괴가 우리에게 처한 상황 또는 내가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해 줍니다. 그 두 번째는 지괴입니다. 지괴는 뭐냐 그러면 이 지괴는 각 효가 바뀌게 되면은 그 전체 괴, 즉 대성괴도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초구가 바뀐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초구가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양효가 음으로 되죠. 그리고 원래는 음효고 또 음효고 음효, 양효, 그 다음에 음효죠. 자, 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근데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가 땅을 상징하는 공기로 바뀌죠. 그러면 수지면 비죠. 수지 비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게는 수지 비 등 6개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 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요. 그럼 지게는 뭘 의미하느냐? 지게는 앞으로 진행될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거나 어떻게 처세를 하거나 또는 주위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이란가를 이 지게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초구가 변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지 비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수지 비교로 바뀌어져 버리면은 수지 비는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친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또는 시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술의 중계가 초구가 즉 초요가 바뀌면은 수지 비교로 바뀝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그게 진행되는 과정을 또는 진행될 과정을 설명해 둔 게 지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계입니다. 호계. 호계는 초요와 상요를 제거하고 2, 3, 4호를 4개로 하고 3, 4, 5호를 외계로 해서 다시 만드는 게 호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초요와 상요를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요, 양요죠. 자, 음요, 양요만 났습니다. 밑에 있는 초구와 맨 위에 있는 상요는 제거한다 그랬죠. 이거 4개 효로 가지고 2, 3, 4, 2, 3, 4호를 어떻게 되죠? 자, 이게 가지고 우리가 호기를 만들어 보십시다. 2, 3, 4호가 4개가 되고 2, 3, 4호가 4개가 되고 3, 4, 5호가 상호가 된다 했습니다. 자, 3은 음요죠. 4도 음요입니다. 5호는 뭐죠? 양이죠. 자, 이렇게 되죠. 이게 4개가 되고 이게 외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개는 음요가 3개, 그 다음 외계는 양요가 하나, 음요가 2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양요, 음요가 있는 건 뭐죠? 산을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관계. 이건 산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음요가 3개인 건 뭘 나타내죠? 땅을 나타내는 곤이죠. 땅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산지,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따가지고 계명이 정해진다 했죠. 그럼 산지박이 됩니다. 산지박. 그래서 산지박교가 됩니다. 한지박교, 한자서 이렇게 되죠. 자, 산지박교가 됩니다. 그럼 호계는 뭘 의미하느냐? 그 개가 가지고 있는 내포된 실제 상황이 뭐냐? 즉 수지 비계에서 초요와 상요를 제거하고 2, 3, 4호를 4개로 하고 2, 3, 4호를 4개로 하고 그 다음 3, 4, 5호를 외계로 했을 때 3, 4, 5호를 외계로 했을 때 이거는 산지 박교가 됩니다. 23번째 개죠. 자, 이렇게 본계, 지계, 호계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3가지 방향에서 이 술의 중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의 계는 뭐냐? 도정계, 배합계, 착종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닿으면은 이 6개 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면 오히려 여러분 머리가 더 아프실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도정괴, 4번째가 도정괴, 5번째가 배합괴, 6번째가 착종괴입니다. 자, 각각 의미가 다 있습니다만 여기 설명을 생략하고 오늘은 본계, 지계, 호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본계, 지계, 호계만 알면은 이 본계에 대한, 즉 술의 중계에 대한 90%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10% 정도를 여기 도정계, 배합계, 착종계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3개의 괴는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계와 지기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을 치게 되면요, 정계를 하게 되면 이 술의 중계가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초구가 변한다, 초구가 변호한다, 또는 초구가 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봉계는 여기 나오듯이 술의 중계입니다. 이거 봉계니까요. 원래 있던 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계는 초구가 변했을 경우에는 수지비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술의 준도 뜻이 있고 수지비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더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봉계의 70%, 지계의 30%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계의 70%, 앞으로 진행될 과정인 지계에 대해서는 30% 해서 100%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계, 지계, 호계, 그 봉계에 대해서 지계와 호계를 읽어낼 수가 있는데, 지계와 호계의 의미는 어떤 것이며, 즉 지계는 앞으로 내가 처신하거나 주의 환경이 바뀌면서 진행될 과정을 얘기하고, 호계는 초요와 상요를 제거하고 2, 3, 4, 5 효를 가지고 다시 괴를 만드는 게 호계다. 끝에는 초요와 상요를 제거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을 때는 이 호계, 내포된 실질상을 볼 때는 호계를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괴상을 설명드렸고 괴명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괴를 설명드려야겠네요. 괴를 설명드리면은 먼저 이 수레중구의 괴는 시작, 도전, 시작의 어려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 시작이라는 상징성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고, 도전이라는 상징성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먼저 시작, 이 괴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감계가 가지고 있는, 감계가 뭐죠? 이거죠. 감계가 음요, 양요, 음요, 이게 상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감계입니다. 감계가 가지고 있는 물상을 보면은 먼저 물이라겠죠. 물이라는 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어둠. 그 다음에 구름. 비가 내리기 전의 모습인 구름이라는 물상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라는 물상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게 울의 징계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죠? 맨 위가 양요, 음요, 음요입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우레를 보셔야죠. 우레. 그 다음, 새싹. 이거는 새싹이란 단어는 시작이라는 물상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레, 새싹, 그 다음에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창업이에요. 창업이라는 것도 시작이라는 물상에서 파생된 뜻입니다. 이 새싹은 바로 물상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작이라는 것에서 파생됐다 할 필요 없고요. 자, 다시 보면은 감계는 물, 비에서 파생된 구름, 어둠 또는 어려움, 이런 물상이 있고, 징계는 우레,
그 다음에 시작에서 파생된 창업, 그 다음에 새싹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물상을 이제 바탕에 두고 우리가 이 괴의 상징성, 괴를 읽어내 보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 시작이라는 괴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느냐? 중계는 이게 물이죠, 그죠? 감계는 물을 나타냅니다. 물 아래에서 이게 징계는 새싹이란 물상, 새싹. 물 아래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물 아래에서 새싹이 생겨나는 시작의 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은 감계에 어려움이라는 물상이 있다 그랬죠. 어려움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창업, 징계에 창업하는 물상이 있습니다. 이 창업이라는 물상은 시작이라는 물상에서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자, 어려움 가운데서도 창업을 하는 어떤 도전하는 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상징성이 나온 겁니다. 다음, 시작의 어려움. 시작의 어려움은 이게 감기가 구름, 즉 어두운 구름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죠? 어두운 구름 속에서 어두운 구름 아래에서 우레가 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혼돈 상태입니다. 시커먼 가운데서 우레가 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작의 어려움을 그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두운 구름 속에서 우레가 치니 혼돈 속에서 발생하는 시작의 어려움을 우리가 괴상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계부터는 그 괴의, 즉 상징성도 괴상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뭘 통해서? 이 물상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훈입니다. 교훈은 모든 시작은 어려운 법이다. 세상사가 모두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 하지 않습니까? 감히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원래 어려운 법입니다. 그 어려운 법인데 그걸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과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내가 해보겠다 도전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장지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교훈이 주는 우리 교훈은 모든 시작은 어려운 법이니 너무 몸살이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괴상풀이는 제가 이 상징성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레중계의 첫 번째 괴의 괴상과 괴맹과 괴의, 즉 상징성과 교훈을 말씀드렸고, 이 한 괴를 봄에 있어서 한 시각에서 한 방향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전, 후, 상, 하, 좌우 6군데에서 공이 보는 것이 그 한 괴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오늘은 봉계, 지계, 호계라는 세 개의 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3-2에서 우리가 수레중계와 연관된, 유관된 트롯 가수를 소개하고 그 가수의 어떤 성공 스토리, 그 다음에 그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 그 다음에 괴사, 상사를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을 마지막을 보내는 26입니까? 7일이죠? 26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북한산 100군데를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올라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을을 자연 속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길가에 길을 달리는 자동차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더만요. 그 정도로 보내는 가을이 아쉬운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잘 보내시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의 강의를 마치면서 중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시작, 도전, 시작의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얘기도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 모두 좀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함께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